상징들 이혜영. 저 빛나는 동그란 영혼 속엔 날카로운 이빨과 달덩이가 숨어 있다. 왜소하고 가엾은 술책들과 좁쌀알 같은 사고, 발빠른 사기가 숨어 있다. 나의 지혜의 번개여, 그들을 후벼 파내라. 니체. 두 번째 시입니다. 진혼가. 저쪽 죽음의 섬에는 내 청춘의 무덤도 있다. 니체. 천상병. 태고적 고요가 바다를 딛고 있는 그곳. 안개 자욱히 석유불처럼 흐르는 그곳. 인적 없고 후미진 그곳. 새 무덤 물결에 씻긴다. 세 번째 시입니다. 두두집 오규원. 햇살 환한 베란다의 창턱에는 베고니아와 아이비 제라늄 그리고 캡이 찌그러진 브레이지어. 네, 복습합니다. 패스티시. 네, 지난 영상에서 많이 다뤘죠. 패스티시. 패스티시는 페이스트의 변형이라고 했죠. 이렇게 풀로 종이 조각 붙이듯이 막 붙여놓은 것. 그러니까 시는 여러 작품들을 작품의 조각들을 짜집기 한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 특징은 타 작가의 작품에서 거의 변형됨 없이 차용하는 것으로 주로 구, 모티프, 이미지, 에피소드 등으로 구성된다. 표절과 달리 표면상에 일관되고 고답적이고 세련된 효과를 지향하는 패스티시는 남을 속이려 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작품을 조각내서 짜집기 하는 것이니까 비판을 할 때는 그 비판의 대상보다 좀 더 세련된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또 찬양을 할 때는 더 빛내주기 위해서도 또 세련된 방식이어야 되겠고, 그래서 고답적이고 세련된 효과를 지향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패스티시는 자꾸 다른 사람의 작품을 짜집기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할까요? 새로운 세계와 스타일이 다 소진되었다는 고갈의식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갈의식. 새로운 건 없고 다 사실 맞죠. 언어 중에 새로운 언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어디선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짜집게 하는 거죠. 그걸 패스티시 시에서는 대놓고 하겠다는 거죠. 그런 고갈의식과 어떤 언어라도 독특할 수 없다는 비독창성에서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네, 다음 잠깐만요. 이게 왜 잘 안 넘어가요? 아이고, 됐습니다. 풍자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패스티시는 중성 모방이다. 뭘 풍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려고, 진짜 진실이 뭔가 어떤 시가 위선적으로 쓰여졌다면 그 위선적인 것에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풍자할 생각 없어요. 그냥 진지해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원전들을 발췌하여 조립한다는 점에서 패스티시는 혼성 모방이다 라고 합니다. 네. 모방의 기교로서 패러디가 원전과는 다르게 모방하는 것이라면 패러디는 뭐예요? 비틀죠. 풍자적 성격이 있어서 비틀어요. 그런데 패스티시는 비틀지 않아요. 원전과 유사하게 모방하는 것이다. 그대로 따오죠. 다음에 비판시이든 칭찬하는 송시이든 송시. 송은 이게 칭송할 송자입니다. 칭송하는 시, 칭송하는 시이든 상대방의 작품들 중 좋은 문구를 부분적을이라고 했네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짜집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메타시가 뭐죠?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이죠. 네, 좀 초월적 입장에서 시를 쓰는 거예요. 시에 대한 시를 쓰는 거죠. 이게 메타라고 하면은 네, 그걸 갖다 오히려 초월적인 관점에서 시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타시라는 것은 시에 대한 시쓰기 또는 뭐 시에 대한 이론에 관한 시쓰기 또 시인에 대한 시쓰기 시인에 대한 이론에 관한 시쓰기 한마디로 시 쓰는 과정에 대해서 다루면은 대체로 메타시다라고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인유와 패러디 메타시의 효과적인 활용법이라고 쓰여 있어요. 네, 그 활용법 진짜 이제 활용을 해서 시를 써야 되겠죠. 동서양의 고전 중 모범이 될 만한 텍스트를 활용하라. 네, 동서양의 고전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텍스트를 활용하라 합니다. 네, 아주 명작에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그 문구. 여기서 텍스트는 문구라고 생각해 주세요. 문구. 네, 문구를 활용하래요. 아래 두 편의 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편의 시가 차이를 느껴야 된대요. 네. 저 빛나는 동그란 영혼 속에 이 시는 제목이 상징들입니다. 상징들. 저 빛나는 동그란 영혼 속엔 날카로운 이빨과 달덩이가 숨어 있다. 동그란 영혼이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긍정적인 모습이겠죠. 그 영혼은 그런 어떤 우리가 좀 좋은 모습이겠죠. 네, 그런 모습 속에 날카로운 이빨과 달덩이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달덩이도 있대요. 네. 가엾은 술책들과 좁쌀알 같은 사고 생각하는 게 그 영혼은 저 동그라운 영혼이 하는 생각이라는 게 술책이고 그죠? 뭔가 꾀부리는 술책이고 좁쌀알 같은 저 관대하지 못한 사고가 있고 또 발빠른 사기 네, 남 속이는 데는 발이 빨라요.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나의 지혜의 번개여 그들을 후벼 파내라 리체라고 딱 써놨어요. 출처를. 이렇게 이제 출처를 써놓고 딱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지혜의 번개여 저 나의 빵 하면서 뭔가 그 니체 특유의 그 강력한 표현들이 있죠. 지혜의 번개여 그들을 후벼 파내라 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후벼 파내라 라고 하는 것들 그죠? 이빨과 달덩이 그리고 술책과 그죠?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사고들 그리고 사기치는 것들 그런 비인간적인 것들을 다 후벼 파내라 이건데 니체가 말한 그들을 후벼 파내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니체 잠시만요. 네, 제주 삼다수입니다. 니체가 이제 니체는 니체의 책을 즐겁게 읽은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을 몇 년째 읽고 있는데 아무튼 잘 안 읽어집니다. 그리고 또 연결관계도 없고 아무 데서나 읽어도 별로 상관이 없죠. 뒤에서 거꾸로 읽어도 괜찮고. 근데 이제 니체가 말한 그들이라는 것,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그죠? 그러니까, 유럽 역사는 누구죠? 종의 기원이 나온 이후, 그죠? 다윈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은 완전히 그냥 세상이 바뀌어버리죠. 어떤 믿음도 깨지고 모든 것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니체도 그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후벼 파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럽
유럽의 어떤 정신적 위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정신적 위기. 그러니까 니체가 니체는 그러니까 그 유럽인들이 믿고 있는 신죠. 인간이 신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더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노예가 되지 말고 그런 삶의 무게들을 왜 아모르 파티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면서 그 삶의 주인이 되라고 하죠. 그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위버맨시라고 그래요. 위버맨시. 위버맨시. 우리말로 굳이 말하면 영어로 하면 슈퍼맨이고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초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런 초인 정도 되는데 그런 어떤 유럽의 진실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노예적인 것, 어떤 노예 정신들을 다 후벼 파내라라고 해요. 그 노예 정신이 유럽의 어떤 정신적 위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위기의 원인들을 다 후벼 파내라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르죠. 자, 정리합니다. 니체의 대표적인 삶의 가치 전환이라고 하는 건 신 대신에, 그죠?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초인. 우리 시에서도 뭐 백마타고는 초인이 있어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는 초인이 한번 사용된 적이 있죠. 불멸의 영혼 대신에 영혼 회귀, 불멸의 영혼은 기독교적인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은 바로는 유일한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진실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는 그 진실된 그리스도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 같은 거 없다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유럽의 어떤 그 정신이 믿음과 정신이 다 깨졌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선과 참 대신에 권력의 의지, 지금은 다 이걸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힘, 초인이 되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신 대신 초인 이라는 것도 신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초인이 되라는 거고, 신한테서 부여받은 기쁨 대신에 그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신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신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신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노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정신이 되지 말고 그 시면을 거쳐서 나오는 그 인간의 내재적인 삶이죠. 그 진짜 그 아모르 파티아라는 거예요. 내 운명을 사랑하라. 네, 그런 삶을 선택하라라고 하는데 그 도덕을 니체는 그 도덕의 계보라는 도덕의 계보라고 해서 도덕의 계보를 따지는 한 부분이 있죠. 근데 거기서 계보도 누가 착한 사람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착한 사람이라는 것 이거는 이제 노예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착해야 하는 거죠. 정말 착한 사람 하는 거 제가 좀 설명이 좀 어설픈데 우리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강요받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가르침이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니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정신적 위기가 온 것은 바로 기독교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니체였어요. 이 위의 시는 니체의 말을 통해서 니체는 근대 유럽인의 정신적 위기를 비판했죠. 그런데 이 시는 바로 그때 그 니체의 말을
이용해서 현대인의 정신적 위기를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혼과 똑같이 이제 니체를 바라보는데, 저 위에서는 뭐예요? 어떤 그 정신적 위기를 비판하는데 니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밑에는 봐요. 저쪽 죽음의 세계 섬에는, 저쪽 죽음의 섬에는 내 청춘의 무덤도 있다. 여기가 이제 니체의 언어예요. 이게. 여기다 니체라고 써놨어야 되는데 제가 안 써버렸네요. 네, 그래서 천상병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니체의 언어죠. 저쪽 죽음의 섬에는 내 청춘의 무덤도 있다. 니체의 언어가 아니라면 니체의 문구를 가져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만 봐가지고는. 근데 이렇게 밝혀놓으니까. 그러니까, 제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제목에서 미리 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진혼가잖아요. 진혼가. 혼을 달래는 노래죠. 진혼가. 네. 굿 같은 거 할 때 보면 진혼굿도 하고 그러죠. 그런 진혼가예요. 그런데 태고적, 이거는 아주 오랜 옛적이 말인데, 원래 적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적은 의존명사니까 이렇게 띄어쓰는 게 맞아요. 그러나 태고적은 네, 이렇게 시옷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 할 때 아이적, 아이적 하면 이렇게 띄어 쓰셔야 돼요. 또 뭐 처녀적 이럴 때도 처녀 적하고 이렇게 띄어 쓰셔야 돼요. 적이 때를 나타내면, 시절 때를 나타내면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태고적은 사이시옷을 넣어서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섬. 그리고 또 죽음의 섬이잖아요. 진혼가니까 죽음의 섬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태고적 고요가 바다를 딛고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데, 섬을 보면서 태초에 고요가 바다를 딛고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는 어떤 것이죠? 바다가 어떤 것이에요? 바다는 좀 생명이 탄생하는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생명이 다시 죽어서 돌아가는 또 다시 어떤 그 원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다를 딛고 서 있다고 하는데 뭐가요? 아주 태고적 고요래요. 우리 그 시에서 뭐라 그러죠?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할 때도 그 비슷한 느낌이 있죠.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오는 소리 들렸겠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분위기가 좀 느껴지죠. 이렇게 태초의 그 어떤 그 고요한 느낌, 그 정적이 섬인데 그 섬이 그렇게 고요래요. 고요. 예. 왜냐하면 혼이 있는 진혼가잖아요. 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바다를 딛고 서 있는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개 자욱키라고 하는데 자욱하다가 있어서 히라고 쓰기 쉽지만 한글 맞춤법에서는 분명히 이로 만나는 것은 이로 쓰고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욱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히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발음 때문에. 자욱히, 석유 불처럼 흐르는 네, 불, 영혼의 불이겠죠. 자하라고 하는데 물론 그 의미는 아닙니다. 자하라고 하는데 저 세계, 신선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자하라고 해서 자줏빛 안개가 흐르는 곳이래요. 마치 그 분위기가 이렇게 딱 느껴지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죠? 네, 진홍가니까 그 영혼이 있는 것이겠죠. 인적 없고 후미진 그곳. 네, 고요하겠네요. 새 무덤 물결에 씻긴다. 네, 그 섬이라는 것죠. 그게 이제 새 무덤인데, 새가 상징하는 게 뭐죠? 영혼이겠죠. 그래서 영혼의 무덤이기도 하고 섬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닷물에 씻긴다고 해요. 뭔가 어떤 의식을 하는 것 같죠. 씻는 의식. 우리가 뭔가 씻는다고 그러죠. 씻는 것. 그런 어떤 영혼을 씻는 듯한 느낌. 네. 그런 의식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니체의 죽음의 어떤 관점에 대한 어떤 문구를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뭇 다르죠. 저기는 격렬하고 여기는 잔잔하고 적막한 느낌이 있죠. 네. 정리합니다. 같은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도 어떻게 바라보며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며 해석을 가하느냐는 시인 독자의 영역이다. 시인으로서의 독자의 영역. 그러니까 시인이 독자이면서 시인이니까 시인의 마음이겠죠. 해석의 차이는 시인의 기질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연유한다라고 합니다. 네, 시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많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정신적 지주나 종교적 신념의 텍스트를 찾아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신적 지주가 될 만한 것, 지주가 될 만한 문구, 그러죠? 또 종교적 신념이 될 만한 문구, 그걸 찾으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규현 시인의 시인데요. 두두집 해놓고 베고니아와 제라늄하고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어요. 베고니아, 제라늄, 베고니아는 매끈매끈한 그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에 들어가서 둘 다 쳐보세요. 베고니아는 잎이 매끈매끈하고 제라늄은 잎이 조금 깔깔해요. 그런데 이제 창가에 많이 화분에 심어서 창가에다 많이 놔두죠. 그런데 이제 햇살 환한 베란다의 창턱에는 베고니아와 아이비 제라늄, 그리고 캡이 찌그러진 브레이저. 시는 제목부터가 시다라는 말 많이 하죠. 잠시만요. 제목부터가 시다라고 하니까 제목을 유념해서 봐두셔야 돼요. 이렇게. 네, 두두집이래요. 두두집. 네. 그래서 제목이 어떤 제목이 내용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또 제목이, 어떤 제목이 내용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이 제목이 아니면 이 시는 그냥 어떤 단어를 그냥 이렇게, 병치시켜 놓은 느낌? 그죠? 그냥 놔둔 것 같죠. 그러니까 제목이, 이 제목이 내용을 갖다가 받쳐주고 있어요. 이 제목이 아니면 이게 뭔 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막 말 써놓은 것 같죠. 예. 근데 제목이 이 주제를 담고 있고 또 그 내용이, 그죠? 이 제목이 주제를 담고 있다면 내용이 그것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두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두시도 물물 전진이라고 해요. 두두시도 물물 전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혹시 찾아보세요. 두두시도 물물 전진.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도이고 또 하나하나가 전부 진리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선종이라고 하죠. 불교 선종. 네, 불교 선종이 모든 것이 다 진리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도 다 진리고 진리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선종에 나오는 그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두두집하고 써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진리라는 거죠. 그 말의 핵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삶을 하나하나가 다 진리다라는 것. 그래서 햇살 환한 베란다의 베란다도 창턱에는 베고니아와 아이비 제라늄 그리고 캡이 찌그러진 브레이지어라고요. 여기서 두두집이니까 여기 내용은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다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햇살 환한 베란다, 베란다 여러분 지금은 용어를 세 가지를 좀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이 베란다는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첫째는 베란다가 있고 또 테라스라는 게 있죠. 테라스 또 뭐가 있죠? 발코니하고 구별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란다는 다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그 아파트 창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건 다 발코니예요. 여기서도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발코니고 베란다는 어떤 거냐면 위층에서는 마당인데 아래층 입장에서는 옥상인 경우, 네, 이렇게 그게 이제 베란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층에 그 외부로 4층에 마당을 마련해 놨어요. 근데 그 마당이 만약에 3층은 옥상이라면 그건 베란다입니다. 그게 베란다로 되어 있는 구조물도 꽤 많습니다. 외국에는 윗집에서는 마당인데 아랫집에서는 지붕이 되는 경우, 네, 그게 이제 베란다고, 발코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란다가 발코니예요. 그죠? 그 아파트에 있는 거, 네, 좀 툭 튀어나온 거. 테라스는 건물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건물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 건물 바깥쪽에, 물론 붙어 있을 수는 있는데, 아주 작은 테라스들은 붙어 있죠. 대체로 근데 테라스 하면은, 그 건물에서, 그러니까 그 건물이 바깥에 있으니까 1층에 있겠죠. 1층. 1층에,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구조물, 이런 것들을 테라스라고 하는데, 좀 서양의 그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테라스가 건물과 좀 떨어져 있고요. 좀 작으면 건물에 붙어 있기도 하는데, 건물의 일부가 아니에요.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건물 밖에 있는 땅에 있어요. 1층에 있겠죠. 1층 땅. 네, 그런 게 테라스예요. 저는 좀 카페에 테라스가 좀 많죠. 그건 아주 작은 거고, 네, 좀 보통의 테라스는 좀 건물과 좀 떨어져서 마련을 해놔요. 네. 이거 세 가지 구별해 놓으세요. 그래서 발코니다라는 거고, 창턱이 아슬아슬한데 거기에 그저 창턱에 베고니아, 아이비 제라늄 그리고 캡이 찌그러진 브레이저라고 하는데, 베고니아나 아이비 제라늄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리고 캡이 찌그러졌다 이러니까 뭐 좀 브레이저인데 캡이 찌그러진 브레이저래요. 원래는 캡이 찌그러지지 않고 이게 뽕긋 솟아 있었겠죠. 그런데 캡이 찌그러진 브레이저라고 한 걸로 봐서 좀 늙은이라는 말로 들려요. 이렇게 늙은.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처진, 그러니까 늙어서 처지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캡이 찌그러진 브레이저라고 하는 건데 그 늙음을 가리켜서 한 말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우주이고 하나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진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제목이, 그죠? 제목이 주제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제목이 주제를 알려주고 내용은 그 제목을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리합니다. 종교적 내용도 훌륭한 인유의 대상이 된다. 선종이니까, 그죠? 예, 종교적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두시도 물물전진이라는 내용은 선종에서 가져온 말이니까, 종교적 내용도 이렇게 훌륭한 인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종교적인 어떤 멋진 문구가 있으면 시에다가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대면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